그래서 지금 방송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지금 방송하는 시간은 2023년 2월 6일 오후 4시 44분이고요. 자, 토큰 증권 얘기를 이제 드릴 텐데, 약간 이 토큰 증권의 지금 방송, 우리나라 이제 금융위가 내놓은 것들이 제도적으로 조금, 시장을 그렇게 막 부흥시키거나 그런 용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23,000달러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아시아 시장 인덱스로 가야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많이 떨어졌고요. 달러원 환율은 한 번에 23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이런 얘기 하는데 환율 움직이는 거 보면은 무지막지합니다. 그런 상태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22,800달러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고 기술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고용지표에 대한 설명들이 물론 금요일 시장에서도 그게 반영이 됐지만 다시 한번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고민을 하겠죠. 이게 어떤 거냐, 어떤 상태냐,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은 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챗 GPT에 대해서 월가의 선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 이거 쓸 거냐? 그리고 당신들 그 직업에 영향을 줄 것 같으냐? 이런 이제 설문을 했는데 트레이더들이라든가 또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챗 GPT를 잘 안 쓴대요. 인공지능 쓰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내 일자리하고 인공지능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식의 답을 했고. 세일즈 마케팅 하는 쪽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응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이게 이제 재밌어요. 이게 직업별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달라요. 보면은 리서치나 스트래티지, 이코노미스트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인공지능을 쓰고 있지도 않고 까만색이요. 쓸 계획도 없어.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3년 동안 내가 내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뺏어갈까? 이런 걸 물어본 거에 대해서 노라고 답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맨 밑에 이 세일즈 쪽은 또 달라요. 세일즈 쪽은 위험한데? 인공지능한테 일자리 뺏길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답이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 매니지먼트 또 하이 레벨 에셋 얼로케이션, 그러니까 뭔가 자산 배분하는 쪽도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 그러니까 자기하고 별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포트폴리오 매니저, 리테일 인베스터, 그다음에 바이사이드 트레이더, 셀사이드 트레이더, 리스크 매니저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사이드 트레이더는 펀드 매니저죠. 자기가 돈을 갖고 사는 사람. 셀사이드 트레이더는 고객들을 위해서 사고 팔고 해주는 사람.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그야말로 이제 유형 관리해주는 사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그러면 너 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을 쓸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 까만색이 안 쓸 거고 계획도 없어 라고 하는 거고요. 노란색은 지금 이미 쓰고, 이 빨간색은 이미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쓸 생각은 있어 이런 거거든요. 이 투자나 트레이딩 할 때 쓸 생각은 있어,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사이드 쪽에 펀드 매니저들은 전혀 이걸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시니어 매니지먼트나 하이 레벨 에셋 얼로케이션 쪽에서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렇게요. 앞으로 할 생각이 있고 쓰는 것도 있고. 그런데 셀사이드 쪽에서는 이렇게 셀사이드 트레이더들은 이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창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직은 AI에 익숙치 않은 것 같고요. 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리코멘드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AI를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자, 토큰 증권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토큰 증권. 이게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뿌린 그런 겁니다. 토큰 증권은 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 증권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증권의 정의가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분증권, 주식이죠. 재무증권, 채권.
그다음에 파생결합증권, 뭐 ELS 같은 거요. 파생상품 같은 거. 그다음에 증권예탁증권, 이건 DR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등장한 비정형 증권으로 일단 수익증권. 수익증권 여러분 뭐 금전신 펀드 상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익숙한 걸로는 그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이런 거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 투자계약 증권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 알고 계신 뮤직하우, 그게 이제 재작년, 작년에 이제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이걸 뭐로 볼 거냐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설명은 뭐냐면 이렇게 증권으로 구분되어 있는 요 녀석들을 토큰 증권으로 발행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토큰 증권이 뭐야? 그러니까 얘의 본질은 증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5가지 혹은 6가지.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증권이라고 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이거를 담는 상품의 형태를 직접 주식 증서에다가 이런 것들을 권리관계를 적어놓은 실물증권이 있고, 요즘은 아예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다 전자증권이에요. 증권예탁원에다가 전자적으로 그냥 해놓거든요. 그런 게 있고, 다른 요거하고 유사한 형태로 토큰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증권이에요, 그냥. 근데 이 토큰 증권은 이른바 분산원장, 그러니까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쓰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5가지 혹은 6가지에 해당하는 상품을 토큰화 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어떤 그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요. 삼성전자,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이요. 그런 주식도 토큰 증권이 되나요? 됩니다.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 우리나라 국채, 뭐 이런 거요. 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상금채, 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채, 이런 각종 채권들, 토큰 증권 되나요? 됩니다. 못할 거 없습니다. 돼요. 그러나, 지금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요. 기존에 이제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돼 왔던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굳이 토큰 증권, 토커나이제이션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약간 옛날 얘기이긴 한데, 테슬라가 난리칠 때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테슬라의 주식 가격을 따라가는 토큰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낸스도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그게 관계법령을 위반한 거라고 해갖고 바이낸스가 상장했던 거를 바로 내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테슬라를 따라가는. 근데 그거는 테슬라가 결정한 게 아니고 모사를 했죠. 테슬라의 주식을 따라가는 뭔가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제 삼은 건데, 예를 들어서 맘만 먹으면 일론 머스크가 우리 주식을 앞으로는 그 기본 보통의 주식 말고 토큰 증권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테슬라 입장에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익이 될 게 별로 없어요. 기존에 그냥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대규모 거래 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그래서 토큰 증권의 영역이 여기에 있는 이 5가지 혹은 6가지의 증권을 담는 그릇인데, 내가 어떤 그릇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발행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유독 뮤직카와 같은 투자계약 증권은 토큰화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얘가 이렇게 조각 투자하는데 적절한 그런 기술적인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0억 원짜리 건물을 토큰화 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해보겠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자계약증권에 뭐 부동산이나 지적재산권이나 뭐 음원 같은 거요.
이런 거를 넣겠다 하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익증권이 이 토큰 증권에 토큰 증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수익증권화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각내서 이제 토큰 증권 하는 시도가 있어요. 이미 몇 군데가 이런 걸 테스트 해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두 개, 이렇게 약간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두 개가 주로 토큰 증권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 이 녹색 테두리 안에 있는 이것들은 토큰 증권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전자증권으로도 충분히 되니까. 이제 그런 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TO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자,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말하는 이 STO는 요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규정화한 건데, 과연 정말 쓸만한 놈들이 이 STO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토큰 증권화돼서 시장으로 올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진짜 괜찮은 놈들은 수익증권이나 이런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의 형태로 대규모로 이미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큰 증권이 나왔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도 네이버도 테슬라도 다 앞으로 증권을 토큰 증권으로 할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을 때에만 이 그릇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머리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구조예요. 이게 이번에 금융위에서 발표한 거는 이 STO를 하는 어떤 구조 자체를 만든 건데, 보시면은 여기 토큰 증권이 있고 이 예탁결제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한국거래소도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요 두 개가 여기 등장을 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장외거래중개업자라는 것이 새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새로 등장한 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등장했어요. 그리고 분산 원장 방식의 계좌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이 열나 어려워요. 이건 무슨 계좌관리기관, 장외거래중개업자, 말이 정말 어려운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뮤직하우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뮤직하우는 여기 발행인, 지금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한데요.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들하고 전화통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디 가셨는지 전화통화가 당최한대요. 그래서 이걸 잘 서서하게 물어보질 못했는데 전화 연결이 되면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뮤직하우를 생각해보죠, 여러분. 음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요즘 잘 나가는 가수 뉴진스 걸그룹, 또는 소녀시대는 좀 됐나? 하여튼 뭐 그런 뉴진스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뮤지션들의 음원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음악 저작권을 가지고 토큰 증권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뉴진스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뉴진스가 됐거나 아니면 뉴진스를 키운 이제 그 기획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IP를 갖고 있는. 그럼 이 양반이 이거를 들고, 왜냐면 음원 수입이 있을 거니까 나는 어딜 찾아가면 되냐면 그냥 증권회사를 가면 돼요. 증권회사. 여기 이제 계좌관리기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증권회사를 가거나 면허가 있는 은행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토큰 증권 발행하게 해주세요 하면 발행해줘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분산원장,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거를 발행해주는 토큰 증권을 발행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개든 200개든. 그럼 이거는 누가 관리하냐면 예탁결제원 같은 데가 이걸 관리를 해준다. 이거 일종의 커스터디를 해준다는 거예요. 뉴진스의 음원을 가지고 토큰 증권을 찍었어. 100만 개를. 그럼 그걸 예탁결제원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서 거래해? 뉴진스처럼 큰 IP,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만한 것들은 그거 자체를 그냥 한국 거래소로 상장시킬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금융위의 자료를 보면은 한국 거래소에 새로운 부서를 하나 두기로 돼 있어요.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두 개만 있잖아요. 하나가 더 생길 예정이에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디지털 자산 만 전문으로 다루는. 그래서 아주 큰 규모의 토큰 증권은 증권사를 통해서 토큰 증권을 발행을 해갖고 그걸 상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거래하면 돼요. 근데 이때
그러면 뉴진스의 음원을 거래할 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이걸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돼요. 돈 주고 그냥 원화를 주고 사야 돼요. 한국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행 단계에서 이미 이런 뉴진스 토큰 이런 거를 별도로 구매하기 위한 다른 암호화폐를 만들 수 없어요. 그냥 토큰 증권을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기술로 만들었다 뿐이지 그거 자체를 통화처럼 쓸 수 없어요. 그냥 토큰화된 증권일 뿐이니까. 그래서 암호화폐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돼요. 제가 이런 그 아주 유명한 뮤지션의 IP를 근거로 한 토큰 증권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형 그 가수들의 경우에는, 그 인기 있는 가수들의 경우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이제 한국 거래소로 갈 거예요. 뭐 시총이 막 몇백억 몇천억 될 테니까 그런 건 일로 갈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뉴진스처럼 아주 유명한 걸그룹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NFT 아티스트예요. 아직은 이름이 없지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NFT를 가지고 NFT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내가. 그걸로 토큰 증권을 만들고 싶어요. 가져갔더니 증권사에서는 안 해준대. 왜? 그 너무 작대, 시가총액이. 뭐 한 10억, 20억밖에 안 될 것 같대. 그러면 아주 촉망받는, 그렇지만 아직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NFT 아트 디자이너, NFT를 만드는 아티스트는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새롭게 계좌관리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해요. 금융위가 이걸 만들겠대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찾아가면 돼요. 증권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시총이 뭐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뭐 몇백억 몇천억은 안 되지만 내가 그린 그림, 디지털 아트 이걸 기반으로 한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싶어요 하면 얘네들이 해줄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그래서 10억, 30억 미만 정도로 발행을 해줘요. 발행을 하면은 이 친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토큰 증권을 발행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탁원이 관리해줘요. 근데 이거는 작잖아요. 30억 원 이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에서 이건 안 받아줄 것 같아. 거래량도 얼마 안 되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유동화 시켜요? 그때 여길 찾아가는 거예요. 장외거래 중개업자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겠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의 그런 토큰 증권들을 여기서 거래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장외거래업자는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나중에 발표를 하겠대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있죠. 소액 공모 한도를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 이게 그 얘기예요. 30억 원 정도 그 미만 되는 것들은 증권사에 가지고 가봐야 장사가 잘 안 돼. 증권사들은 뉴진스 이런 것만 해. 큰 거. 그 다음에 나같이 이제 이름 없는 NFT 아트 디자이너들은 소형 계좌 관리 기관을 찾아가갖고 한 30억 범위 내에서 그냥 발행을 하고 그거를 장외거래업자를 통해서 유동화를 시키면 돼요. 사고팔고를 하면 되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토큰 증권은 이제 사실상 증권이니까 발행의 방법에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것뿐이지 다를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건 혁신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편의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얘하고 얘예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 중개업자 요 두 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발행인들이 이 토큰 증권을 만들려고 해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돼요. 아까 뉴진스 같이 아주 유명한 걸그룹들은 워낙 상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증권회사들이 달라붙을 거예요. 우리랑 같이 코인 증권 발행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영업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무명의 NFT 아트 디자이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갖고 새로 만들어지는 이 계좌관리기관, 발행인, 이 친구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고 하는 데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뭐 30억 범위 내에서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죠.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은 이미 있는 거니까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얘하고 얘가 장사가 될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하고 얘가.
주로 여기서는 이제 30억 미만이 거래될 테니까 큰 덩어리들은 다 일로 갈 테니까.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지금 이제 뭐 관련된 그 이미 이런 조각 투자를 해본 업체들을 살려고 하고 막 이래요. 기웃기웃 거려요. 그건 이제 걔네들이 놀면 돼요. 새로운 먹거리니까. 우리는 얘 아니면 얘를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장사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일로 갈 거예요. 여기로. 그다음에 증권사로 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들, 그게 이제 장사가 되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금융위의 생각은 투자 한도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내가 무명의 NFT 아티스트인데 제 작품들로 토큰 증권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10억 혹은 20억을 땡겼어요. 근데 그게 똥값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날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 NFT 가격이 떨어진 걸 봤으니까 그 IP가 쓸모가 없어지면 완전히 황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10억, 20억 몰빵 투자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1인당 한도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 어디냐. 난 그거라도 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투자 규모를 제한을 하면 토큰 증권이 재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투자 한도 같은 걸 두면. 그래서 토큰 증권이 아마 초창기에는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다 그냥 증권회사가 가져갈 거예요. 아니, 그게 어디냐. 나는 뉴진스 팬이어가지고 뉴진스의 IP를 토큰 증권화 하면 난 그거 사겠다. 그건 괜찮아요. 그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뉴진스라고 하는 아주 인기 있는 걸그룹 자체를 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사실 인기 있고 기본적으로 역량이 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투자 수단인 거죠. 그러나 발행자가 그렇게 명망이 없으면 이 시장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 그런 어프로치는. 그리고 규모가 작아요. 30억 미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투자 한도도 1인당 투자 한도가 연간 2천만 원. 왜냐면 위험도가 크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 처음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미친 척하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처음에는 증권사에 가져갔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빠꾸를 먹었어. 이거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소형 계좌관리 기관에 가서 발행을 했더니 그게 대박이 나는 거야. 이제 그런 케이스가 한두 개 나오면 이 시장이 좀 달라지겠죠, 얘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상품성을 갖기가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새로운 상품에 대한 그 공부도 하지만 이 토큰 증권이 나옴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럼 과연 우리가 기존의 토큰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암호화폐와 토큰 증권, 다시 말해 증권, 그냥 증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가 이 토큰 증권 얘기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왜 금융위가 이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느냐 하면 법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법이 있으면 법 규정이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이건 가이드라인이에요. 법이 없으니까. 법이 나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예시를 몇 개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 성과에 따른 배당, 자녀재산 청구 이런 거를 갖는 경우,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해놨어요. 이런 경우는 증권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경우에는 증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예시를 다 드러났어요. 제가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짠. 여기 보면 그 첫 번째 예시가 뭐예요?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가 가진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토큰 증권 여기 보면 분명히 여기 발행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여러분, 발행인, 누군가가 발행을 했어요. 그 발행인의 계좌관리 기관도 있고 발행인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 경우에는 이건 증권이에요. 그런데
증권이 아닌 경우는 뭐냐? 발행인이 없거나. 아니, 발행인이 없는데 코인이 나오는 경우는 뭐예요? 그게 비트코인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지만 지금 이 양반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더리움은 어때요? 이더리움은 만든 거 자체는 비탈릭 부테린이지만 비탈릭 부테린이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코인은 지가 다 갖고 있나? 아니죠. 이거 누가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플은 뭐예요? 리플은 발행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리플랩스라고 하는 데가 리플은 이미 발행이 끝난 코인이에요, 여러분. 새로 채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증권이야, 빼봐. 이런 게 지금 SEC하고 싸움의 논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 우리가 발행인이긴 한데 내가 투자자하고 무슨 약속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코인일 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SEC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서로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야, 이거를 사세요. 리플을 사시면 리플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막 어떤 방식으로든지 마케팅도 하고 선전도 하고 광고도 했으면 그것도 계약에 가름한다. 이런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있는 얘기들은 되게 좀 법률적으로 복잡해요. 뭐 디지털 자산에 표시된 권리가 없거나 사업 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없는 경우, 권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표시가 돼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게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미래 또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재화, 서비스, 소비 이용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사용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애매합니다. NFT 중에 어떤 거는 이제 그 신세계나 롯데에서 발행한 NFT 중에 뭔가 그 서비스를 부과해서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이 NFT 갖고 오시면은 뭐 VIP 주차장이나 주차도 할 수 있고 할인도 해드리고 뭐 이런 거요. 그럼 그거는 증권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 규정에 의하면 발행자가 있어요, 없어요? 신세계하고 롯데가 발행인이죠. 발행인인데 이거에 어떤 그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니고 나는 서비스나 이런 거를 위해서 그 어떤 베네핏 용도로 발행한 거야 라고 하면 이게 증권이 아닐 가능성이 있죠. 요런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나 롯데는 NFT를 발행하면서 금융위원회에다가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나 이런 걸 안 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목적이 아주 단순해. 이 NFT를 들고 오시면 VIP 대우를 해주겠다예요. 그런 용도로만 발행이 됐기 때문에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게 지급결제나 교환의 매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투자자가 사업의 관리 운영에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없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웹3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가 스스로 자기네 그 사업 구조를 다 공개하고 스스로 뭔가 결정해. 다오 같은 거, 다오. 이런 경우에는 모든 정보가 공개적으로 나와 있어. 누가 공시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 그랬을 경우에는 증권으로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요런 항목이.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이제 예시를 들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개별 코인 프로젝트에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적용할 것이냐? 금융위가 이걸 일일이 다 판단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거는 코인이고 어떤 건 코인 아니고 이거를 일률적으로 정리하지 않겠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겠다. 왜 그러죠? 자신이 없거든. SEC하고 리플도 지금 2년 넘게 싸워요, 이거 가지고. 그런데 금융위가 이걸 했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올라와 있는 암호화폐가 뭐 몇백 개인데 아마 소송만 몇백 년 걸릴걸?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하고 협의를 해나가겠다. 앞으로 법을 만들고 나서. 이런 건데 시간을 벌겠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판례가 만들어지고 SEC가 지금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빼고는 다 암호화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 결정이 되면 그 제도화되면 그걸 갖다 베끼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지금 이걸 괜히 위험하게 자기네들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에 이런 뭐 발행자가 없느냐, 이 코인의 목적이 뭐냐 이런 걸 따져야 되고 투명하게 공시를 잘 하느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내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원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상태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다 코인의 증권성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짧은 시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시간을 잘 한번 다시 잡아 가지고요. 전문 변호사님하고 같이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지 따로 한번 시간을 또 만들어 볼게요. 자,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2월 16일 저녁 7시에 강남에 있는 언커먼 갤러리에서 그 스포츠 해설가 송재호 해설위원 같이 모시고 스포츠와 NFT,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그런 토론을 저희가 엽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단신 얘기를 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지금 5시 15분이네요. 아주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달러원 환율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AM 매니지먼트에서 분석한 보고서인데 비트코인이 22,80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은 약간 더 조정이 깊어진다. 그러나 23,100달러를 돌파하면은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건데요. 그 유명한 이희진 형제, 청담동 부자라고 해서 이제 막 난리치다가 사기 혐의로 감옥에 들어갔던 선수들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한컴 아로하나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 이런 보도가 시사저널에서 나왔습니다. 시사저널이 그 대화록 같은 걸 좀 입수했나 봐요. 그래서 야, 정말 여기저기 다 건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컴 아로하나는 여전히 문제죠. 한글과 컴퓨터는 여기 회장이 지금 비자금 만든 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또 빗썸하고도 관련이 좀 있고 빗썸에 상장이 됐으니까 빗썸을 압수수색하고 하면서 또 국세청도 지금 빗썸에 들어와 있는데 이 한컴 아로하나의 지갑을 관리했던 또 헥슬란트도 세무조사를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막 엮여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이제 밝혀지겠죠. 국세청이 밝히든 경찰이 밝히든 하겠죠. 근데 여기저기 막 뭐가 이렇게 막 꼬이네요. 이런 세력들이.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정하인 기자가 더스트랩스 디갓 NFT 이 미드업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CEO 이거 더스트랩스의 CEO인 케빈 헨릭슨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분 와이프가 또 한국 사람이래요. 왜 그런지 몰라. 이 디갓을 핸들링하고 있는 이 더스트랩스의 CEO의 부인이 또 한국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 자주 온대요. 관련 기사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업라이즈가 이런 거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이제 경제가 좋아져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느냐 이걸 이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좋은 계속해서 누가 MOU도 체결하고 투자도 받고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슈퍼블록도 지금 시리즈 A로 90억이나 돈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슈퍼블록은 뭔가 이렇게 그 메인넷 프로젝트죠. 근데 굉장히 좀 혁신적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나 봐요. 작년에 우리 블록미디어가 주최한 블록페스타에 나와서 이제 주제 발표도 하고 하셨는데 여기 대표님이 그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그 동아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SK나 넷마블 이런 데서 투자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프로젝트, 잘 될 것 같은 프로젝트들은 지금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투자금을 받아요. 물론 이제 이게 90억 원으로 지금 평가를 받았는데 시장이 좋았으면 더 받았겠지. 근데 어쨌든 큰 돈이잖아요. 90억 원. 이 스타트업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90억 원을 받았으니까. 슈퍼블럭이 어떤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만드나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실업률이 지금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게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16G가 유니스왑 그 버전 3하고 BNB 연결을 반대하고 대신 웜홀 브릿지 말고 웜홀 브릿지로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레이어 제로의 어떤 프로덕트를 쓰자 뭐 이런 주장을 하나 봐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A16G가 그 이 레이어 제로 업체에 투자를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물건 쓰라는 거죠. 우리 물건. 괜히 BNB 좋은 일 시키지 말고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물어내라, 다시 돌려내라 뭐 이러고 있네요. FTX는 환율이 많이 오른다는 기사, 뭐 개장시황, 네. 이렇게 간단히 그 단신들 몇 개 정리했습니다. 자, 오후 방송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자, 정리해볼게요. 토큰 증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은 증권인데 지금까지 증권하기 어려운 뭐 조각 투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될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아마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상품성이 높은 것들은 잘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라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뭐 10억, 20억 조그만 규모로 해보다가 여기서 상품성이 이제 인정이 되면은 다시 이제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쪽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로는 오지 않겠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이 장외 거래소에서 그런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23K 밑으로 가 있는데요. 미국 시장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열리고 나면 그 반응들을 좀 살펴보시는 거 중요하고, 이번 주에는 이제 화요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이 워싱턴 DC에서 연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비둘기스럽게 발언을 했는데, 아니면 자기는 매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그걸 비둘기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워싱턴 DC에서 화요일 날 연설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뭔가 좀 더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시장이 그거에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오후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7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